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네네. 지난주에 네네. 바리깡남이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강간을 하고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촬영물로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네.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는데 맞아요. MBC 실화탐사대에 나와가지고 네. 아마 그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된 상황이어서 실제로 지금 유포가 됐나요? 많이 나왔죠. 머리 깎인 영상이라던가 그런 건 뭐 때리는 이제 모습이라던가 그런 건 CCTV나 나왔지. 심지어 뭐 공소장까지 지금 뭐 공개된 상황인데 범죄 사실도 제가 다 봤으니까. 네, 다 나온 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사가 또 양상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범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이게 지난달 한 17일경 그 있었던 얘기 같은데 11일경에 7월 11일경에 있었던 일이고 8월 4일경에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서 이제 구속이 된 사건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바리깡남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 자체가 이제 여성이 원하지 않고 거부를 하고 있는데 바리깡으로 이제 머리를 밀었고 이 지금 여성의 머리가 밀린 모습이 이제 다 방송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머리를 네. 원해서 이런 모양으로 원하니까 밀어달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뭐 만에 하나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여성은 명확히 본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협박하면서 머리를 밀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은 원하지 않는데 바리깡으로 머리가 밀리는 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깡남이라는 그렇죠. 제목으로 기사가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는 8월 11일경에 네. 7월 11일경에 7월 11일. 네, 부모에게 살려달라라는 문자를 보내서 네. 소방관과 경찰관이 함께 출동을 해서 구조된 사건이고 네, 맞습니다. 그게 감금된 지 닷새째 되는 날이라고요. 야, 그러니까 4박 5일 정도를 감금되는 상태에서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와, 진짜 이거는 사실 악몽인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악몽이죠. 네. 사실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받고 의심을 받은 거죠. 의심. 네, 계속해서 휴대전화도 뭐 포레싱을 맡기기 위해 돌아다니고 뭐 협박을 받고 뭐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됐는데 거기서 훨씬 더 잔혹한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구조 당시에 보면은 여성이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고 온몸이 멍으로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모자랐으면 못 알아볼 정도로만 위에가 밀어져 있었다라고 해요. 네. 와, 그래서 머리를 밀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침을 뱉은 지 잘못했다라고 말하라고 강요까지 했다고요. 그 이런 부분도 당연히 이제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문제 내용이겠죠, 그죠? 아, 이런 천하에 썩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천하에 썩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참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사건들이 약간 다 약발구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들어보니까 약발구하는 거 같죠? 그러니까 봐봐요. 정상적이지 않아. 얼마 전에 조선이라는 사람이 네. 시립역 근처에서 막 칼부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유사 칼부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대전에서 뭐 자기를 옛날에 가르쳤던 선생님을 찔러 죽인 것도 있고 죽었나고 하나?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을 찔린 것도 있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서현역에서 차 타고 돌아다니다가 몇 명 이제 차로 치고 나서 서현역 안에 이제 AK 플라자 들어가서 또 칼부림을 한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고속터미널에서 막 사제총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면서 잡힌 사람이 있고 뭐 별의별 사람 있잖아요. 얼마 전에 또 그 신림동 야산에서 그 방학 중에 출근하던 선생님을 강간하려다가 상해를 입혔는데 지금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강간살인으로 이제 공소장 변경이 되겠죠. 네, 그러겠죠. 그런 사건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 범위가 넓어지면은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데 1박 2일 촬영해야 되니까 오늘은 일단 이 사건에 집중을 할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 말은 이거야. 이 얘기가 그냥 이 사건뿐만 아니라 점점 발생되는 범죄 자체가 잔혹해지고 되게 약간 미친 것처럼 발생이 되죠. 근데 사실 그런 사건들만 기사에 나는 게 맞는 일이죠. 일반적인 사건들이 기사에 잘 안 나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밖에도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어떻게든 너를 찾아서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
뭐 이런 협박을 했대요. 이건 정확히 협박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협박을 넘어서 촬영물 이용 협박이지. 협박이 아니죠. 강요죄죠. 강요도 사실 되지. 도망가고 자리를 뜨는 거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그렇죠. 따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너 여기서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의무 없는 일을 협박해서 하도록 그렇죠. 만들어 보기 때문에 강요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강요가 될 거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집안에 가둔 건 감금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건 촬영물을 찍어놓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촬영물 이용 협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가 성립을 해요. 그렇죠.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는 몇 년형이 처해지게 되죠? 카메라 이용 등 촬영은 7년 이하시며 그 정도 네.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촬영한 촬영물을 가지고 뭐 어디 너 갈 수 없어 아니면 너 이거 유포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강요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가중해서 이거 처벌합니다. 5년 이상 아니에요? 협박한 범죄는 1년 이상이고요. 그렇죠. 강요한 범죄는 3년 이상이에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너 도망가면 영상 유포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는 협박을 넘어서 강요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촬영물을 이용해서 강요했다. 그렇죠.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는 범죄가 되겠죠, 그죠?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시작이 3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굉장히 중범죄예요. 강간이나 중간간이 3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강간 중간간하고 네. 맞먹는 법정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이 하나의 범죄만으로도 굉장히 중범죄인데 이거를 더 뛰어넘는 범죄들이 있기 때문에 가혹하고 잔혹하고 정말 뭐 조금 러프하게 얘기하면 정말 쓰레기 같은 행동과 말이 난무했던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내용을 우리가 알았어요. 음.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도 당연히 지난 영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그 잔혹한 범죄에 앞서가지고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를 범한 그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하면 협박 강요죄보다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릴 게 그 남성의 부모가 기자들의 전화 인터뷰 당시 이제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진술들이 사실 너무 가관이에요. 우리가 사실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변호를 많이 하죠. 그렇지. 피해자도 못지않게 변호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양 당사자들 다 변호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각각의 입장에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이 그 피의자의 부모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한편으로는 또 괘씸하기도 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나왔고 흉악범죄는 아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요. 요거를 법정에서 얘기하면 이제 작살 나겠네요. 이게 법정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피해자 측에서 그 가해자 남성의 부모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법정에 충분히 제출하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자가 이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기자들이 또 내 의사에 관해서 계속 연락 오거나 따라다녀가지고 뭔가 이제 내가 했던 말이나 이런 것들 중에 좀 나에게 불리한 것들 따서 이제 방송에 나오거나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마도 이 사건에서도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어떻게 아직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도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하니까 참 이 말 저 말 다 나온 거지.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한 말은 맞고 분명히 잘못한 말이 분명해요. 실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공개된 게 기사가 작성을 해서 전문으로 공개된 게 아니라 그 기자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뭐 유튜버일 수도 있지, 경우에 따라서. 어쨌든 녹음 내용 그대로가 나왔어요. 아버지 육성 그대로가. 이거 육성이 나왔죠. 육성 그대로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그 육성을 악마에 편집해서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내보냈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안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혹은 이게 진짜 중범죄인지 아니면 까보면은 정말 경화범죄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이제 가해자 입장에선 이제 피의자, 지금 피의자의 가족들이 조심해야 되는 진술들이 있어요.
조심해야죠. 근데 이런 진술은 사실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술이에요. 이렇게 진술을 하면 수사 단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돈을 내고 지나가는 그 구멍이 있고 하이패스 지나가는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네. 법원까지 하이패스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피의자 피고인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얘기한 걸 가지고 피의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신중히 해야 된다. 그건 이제 법조인이라면은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부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이걸 담당하는 경찰이나 검사가 이 기사를 안 볼까요? 보죠. 봅니다.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집단지성이 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건을 실제로 담당한 경찰관이나 검사는 피의자를 어떻게 할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조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가해자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행위가 아버지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기본적으로 뭐 법정형이 높고 잔혹하고 굉장히 나쁜 사건인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괘씸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승질나고 정신병에 갈 일이겠죠. 그렇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2차 가해가 사실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경찰관이나 검사는 굳이 따지면은 가해자 편일까요? 피해자 편일까요? 뭐 피해자 편이겠지 가해자 편일 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피해자 편일까요, 가해자 편일까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게 그냥 있는 대로 수사하면 되는데 꼭 피해자 편을 들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당위적인 걸 얘기하는 그러니까 게 이건 난 이런 얘기야. 당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확률적으로 그렇죠. 많은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가해자 내지 피의자 피고인 입장에서는 저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진술들을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사람은 객관적인 사실 자체가 굉장히 잔혹하기 때문에 엄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사기관이 스탠스를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서는 순간 수사기관이 잘 가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볼게요. 근데 사람이 그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알겠는데 90% 아니야, 더 알고 듣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90% 이상은 당위적인 건 말씀해 주시는 거 좋고 저 잘 들었어요. 90% 이상은 사람이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조져질 거예요. 이런 기사를 봤으면. 그렇다고 한다면 조져질 상황이야. 그렇다고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조져질 거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이런 이제 피고인 입장이 됐을 때 사실 피해자를 자극하거나 피해자한테 더 울분에 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왜냐 중요하죠. 피해자가 그렇죠.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하는 순간 실형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기 아니 이건 때문에 뭐 사실 실형이 문제가 아니라 형량이 뭐 10년이 넘어가냐 이제 안 넘어가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서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피해자가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원해서 머리를 깎았고 내가 과학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선처를 탄원해가지고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항소심까지 가면 사실 막말로 많이 떨어지겠죠.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 없죠. 근데 이제 법정형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그렇죠.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처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다뤄야 될 게 여기서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나 피의자나 피고인이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한 말씀을 해보자고.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네, 일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피해자한테 사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각별히 진술이나 뭐 탄원서 제출이나 반성문 제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거. 일단은 그 사람은 누구나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내가 잘못을 해놓고도 나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 요거 촬영하기 직전에도 사실 우리 의뢰인 분으로부터 사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가 했던 행동은 합당하고 오히려 내가 너무 억울하다 라는 식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내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그렇지. 내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비벼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증거가 안 나오고 다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전략상 달리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올 거 사실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를 부인하겠다 내지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해가지고 받아들여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일단 탓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 변호사 얘기는 제가 정리하면은 빼박인 사실관계. 내 얘기를 왜 네가 정리를 하지? 내가 잘 알아들었나. 여기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빼박인 사실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두말 없이 인정을 하고 도움이 안 되죠. 피해자를 탓해서는 안 된다. 맞죠? 실제로 딱 이거 아니야. 맞는데 첫 번째. 하나 이거 더 맞죠? 부원을 하면 실제로 언제까지 이제 제가 들어봐 항소심을 맡고 있는 사건이 네. 있는데 이 사건은 1심을 저희가 맡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항소심에서 올라와서 이제 1심 판결문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 합의를 했는데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정말 눈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합의를 했는데도. 같은 말이에요. 조 변호사 좀 전에 얘기한 거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요. 합의를 했음에도 본인의 형을 깎아먹는 거라. 그렇죠. 변명을 하고. 오히려 진짜 합의해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땡. 이게 끝이야. 이 스탠스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넘어가서 뭘 하면 문제된다? 근데 사실은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객관화에 연결해서 말씀드릴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는 웬만해서는 가해자 부모님이 자기 객관화가 되시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가해자 부모님은 어떤 얘기를 피해자 측 변호인이랑 피해자랑 다이렉트랑 하고 싶어 하시더라도 하지 말아라. 그렇지. 매우 중요하죠. 무조건 우리 쪽 변호인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왜? 그 정제된 말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가해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거든. 정제되는 순간. 그런데 부모가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고 선처 좀 해다오 합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 이런 게 드러나기 때문에 피해자한테는 신경이 거슬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엄벌탕에서 제출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죠. 정유재할 때 같은 맥락이야. 정유재란에 임하면서 명량해전에 앞서서 정사단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그렇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필사즉생. 그렇죠. 필생즉사. 그렇죠. 이 얘기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죽을 각오로 싸워야지 우리가 진짜 이길 거 아니야. 맞아요. 이것도 내 새끼가 잘못했으면 진짜 이 새끼 진짜 잘못했다,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진짜 부모로서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이 새끼 진짜 내가 두드려 패도 하니 풀리지 않겠다. 부모님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모르겠다. 여기가 끝이야. 여기까지만 끝낼 자신이 없다면 그냥 이것조차 얘기를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피해자는 왜 따라갔대요? 피해자는 왜 따라갔대요? 피해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 가해자 부모가. 네. 아니 피해자는 거기 왜 같이 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피해자의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할까? 많이 해요. 많이 해요. 피해자가 이 사건 이겨내고 꼭 이제 행복한 앞날을 이게 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협박 같은데 그건?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러니까 뭔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정제를 한 다음에 전달하라. 항상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내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감정이 확 차올랐다 하는 순간 그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렇지. 이게 꼭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싸웠어. 내가 막 열이 너무 받아. 근데 그거를 이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순간 파멸에 이르죠. 그렇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법률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나는 이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일단 한번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법률적으로는 아니다. 하지 마라. 아니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해도 되느냐 이거 안 해야 되는 거냐 고민되면 법률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자문을 구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맞는 말인데 넘어가서 다른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인터뷰하면 안 되지. 그렇지. 맞아. 이런 거 인터뷰하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은 가해자가 이런 거 조심해서 평가가라. 물론 한편으로는 그렇게 들을 수 있겠지 누군가는.
근데 한편으로 근데 이거 피해자 입장에서 들으면 사회적인 그냥 당연히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피해자에 대한 이런 행동이나 이제 말 등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하여튼 누구 어느 사람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심하고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요. 가해자 입장에서도 하면 안 되는 얘기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런 거가 나왔을 때 이 기사를 보고 또 2차 가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없어야지 사실. 그럼 그죠? 이게 뭐 사실 내 이제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뭐 팔 잘린 것보다 더 아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기 팔 때문에 잘려봤어요?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팔이 다치고 있는데? 아니 어. 그런 얘기가 있듯이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자가 당한 범죄가 사람 한 100명 죽은 범죄보다 훨씬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엄청 잔혹한.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이거 흉악범죄도 아닌데 무슨 압수수색까지 하냐 이런 얘기를 이건 아니 정말- 범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 아니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없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가해자 아버지가 이런 방송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 방송 인터뷰가 TV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아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은 모르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 얘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한테 퍼뜨릴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지. 명예훼손죄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게 공연성 아닙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럼 하지 마라. 이건 왜 본인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제3자한테 퍼뜨릴 걸 예상 못했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예상을 했다면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항상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하지만 아까 한번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감정에 차올랐다고 차오르는 감정대로 말하지 마라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사건은 한번 처음 1심에서 형이 어떻게 나는지까지 꼭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근데 이 사건 뭐 송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피해자의 그 마음이 치유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시간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 쪽에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재판 대응을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아마 알았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죠 당연히. 조심해야지. 변호인단도 굉장히 호화롭게 꾸몄다고 기사가 났는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아버님께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호화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니 그러면 아버님 이렇게 인터뷰를 하도록 더 없겠어? 혹시라도 우리는 또 얘기하고 그렇긴 하지. 우리는 얘기하면은 피해자 측하고 얘기하거나 이럴 때 그렇지. 저희한테 무조건 상의를 하고 전달해라. 실제로 우리가 사건을 맡자마자 아주 중요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는 거는 교육을 시키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형사 사건에서는 진짜 하나하나 말하는 거, 행동 취하는 거가 모두 다 이제 양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호화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확인해 사건을 진행해 보면 조금 나쁜 범죄나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말 반성하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이제 의뢰인들에게 충분히 맞아. 숙지를 시키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고 실제로 근데 반성을 하는 모습이라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은 그냥 겉으로 모습은 보이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모습 보이는 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정말로 내가 마음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게 인정이 돼야지 그게 모습에 비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재판장님들도 그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반성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몇 마디 물어보면 또 금방 탄로가 나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또 이런 피해자가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그런 진심을 보이고 또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을 때는 또 연락을 하지 않아보고 또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가지고 피해자에게 자극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번 시도하고 또 뭔가가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물러나가지고 회의를 하고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들이대가지고 그냥 피해자 측에게 무슨 뭐 이도저도 아닌 뭐 의사전달을 한다고 해가지고 합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도 그렇게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진짜 말 하나 하기도 굉장히 조심해요. 엄청. 전화 통화할 때 피해자 측하고 전화 통화하잖아. 우리 이렇게 통화해, 이렇게 통화해. 진짜 이렇게 다치고.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받는 거는 진짜 몇 명 안 되는데 재판장이 전화 왔을 때 내 사건 간간히 우리는 법원에다가 전화를 못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법원에다 전화를 하면 신부관님들이 사무관하고 통화하잖아요. 재판장을 요즘에 바꿔달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재판장님께서
뭔가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심할 때 교수님 이러고 와요. 교수님. 교수님 어쨌든 이러고 피해자 와요. 측이 연락 오는 게 없네. 예를 들면은 피해자 측에게 연락이 오면은 무릎 꿇고 받아야 되고 피해자가 직접 연락이 오면 무릎 꿇고 진짜 받아야 되고 받아야지. 피해자 측 변호사가 연락이 오면은 한쪽 무릎만 꿇고 이렇게 받치고 전화 받고 그 변호인의 사무장이 연락이 왔을 때 이렇게 받치고 전화 받고 무릎을 안 꿇고 요렇게 무릎을 안 꿇어요. 예? 웃긴 놈이네 이거.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진짜로 피해자 측하고 소통을 하거나 피해자 측에 전달될지도 모르는 얘기를 정말 이러고 하면은 갔습니다. 정말 진짜 이러고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하는 게 뭐 연락을 하거나 말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면 내 단어를 좀 더 정제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닦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골똘히 생각하죠. 박마익 감독님처럼. 그렇죠. 그래요. 오늘 촬영은 또 한번 너무 충격을 먹고 바리깡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과정에서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를 넘어서 그걸 가지고 강요나 협박했을 때 얼마나 중대하게 처벌하고 있는지 말씀드렸고 나아가서 이제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끼치지 않고 피고인도 본인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가족들까지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 영상은 뭐 피해자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피해 고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벌어진 거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진짜 안 되는 거고. 피고인 본인이 똥을 쌌으면 본인이 행동한 거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똥을 싸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 사건들 우리 가족, 우리 애가 사건에 걸렸다라고 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죠. 어쨌든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